자, 그러면 일반 물리학 특강 40강 마지막 강이죠. 현대 물리학 파트 세 번째, 양자 우물과 수소 원자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는 이걸로 완강이고요. 추후에 필요한 내용 있으면은 조금씩 보충해 가는 식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인데요. 이거를 뭐 인피니티 포텐셜 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한글로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요.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대학교 3학년 양자역학 시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우면서 파동역학의 첫 번째 예제 문제로 배우게 될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성을 하고 처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무한 포텐셜 우물과 몇 가지 포텐셜 우물 문제를 정말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풀게 돼요. 그걸 보고 수많은 하이젠베르크라든지 아니면 보어라든지 아니면은 존 모벨트 이런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기립박수를 쳤었어요. 왜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슈레딩거는 전자를 순수하게 파동, 그러니까 입자성을 띠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파동이다. 얘가 이상한 파동이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요, 처음에 보어와 토론하기 전에는 그 상부성 원리나 아니면은 그 듀얼리티, 입자의 그 파동의 입자성 또는 입자의 파동성, 그리고 이 전자나 아니면은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파동함수나 아니면은 입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듀얼리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어와 수많은 토론, 감기 걸려가지고도 막 헥헥대면서 이렇게 고열이 나면서도 막 토론하고 그러거든. 보어가 맨날 이래요. 슈레딩거 당신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막 얘기를 하면 슈레딩거는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양자역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포텐셜 우물은요, 과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무한 양자 우물 속 단일 전자 문제인데, 무한 포텐셜 우물이 뭔가요? 라고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 있죠? 이 빨간색 라인이 바로 포텐셜 우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물이 있지? 요즘은 우물 보기가 좀 힘들지만, 예전에는 우물에서 물 많이 길어 먹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출신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요, 저희가 살던 마을 말고, 그 위쪽 마을에 올라가면은, 밤나무가 많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우물을 길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입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전자. 근데 전자는 이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무한대기 때문에, 무한대 장벽이 막힌 어떤 통 속에 들어있는 전자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속박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전자는 파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물 내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는 사인파 형태가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닫힌 곳에서는 마디가 생기고 열린 곳에서는 배가 생기지 그 원칙만 지켜주면 돼. 그래서 이 막혀 있으니까 항상 마디가 이렇게 생겨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런 파동, 이 포텐셜 우물 안에 있는 전자는 사인파의 형태의 파동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함은 당연히 스탠딩 웨이브, 즉 정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수에 따라서요, 정말 다양한 해가 존재해요. 첫 번째 진동 모드, 두 번째 진동 모드, 우리 파동 시간 했었지? 그거랑 비슷하게 다양한 양자수에 따라서 다양한 해가 존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전역학과의 차이예요. 고전역학에서는 여기에 농구공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농구공은 시간과 위치에 대해서 에너지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런데 여기서는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포텐셜이 무한대인 지점, 자, 이 밖에 이 초록색 영역이 있죠? 이 초록색 영역에서는요, 포텐셜이 무한대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함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의 해석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제곱은보다 입자가 그곳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까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강사님 이거 실제로도 있는 일인가요? 네, 실제로 있어요. 전선을 쭉 만들어 놓고 전자가 있을 거 아니니? 전선을 딱딱 끊게 되면은 전자가 점프할 수 있어 없어? 어지간해서 점프를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한 포텐셜 우물처럼 전자가 이 안에서 양자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되고요. 일단 무한 포텐셜 우물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네, 사인 함수예요. 그냥 사인 함수 써주시면 되고요. 그 퀀텀 넘버, 양자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자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맨 처음에 어떤 모드가 있을까? 첫 번째, 반파장 하나 들어주겠지? 반파장.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한파장 이렇게 들어주겠지? 그 다음은 한파장 들어오고 반파장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또 한파장, 두파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다양한 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깥쪽엔 웨이브 펑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파동함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7급 보시는 분들은 뭐 외우셔야 되냐면은 이 파동함수 외우셔야 되고요. 에너지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에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뭐야? n 제곱의 플랭크 상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포텐셜 우물의 넓이 대략 100옹스트롬 그러니까 1000나노쯤 되거든. 이쯤 1000나노쯤 되는데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고 포텐셜 우물의 넓이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7급 보시는 분들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 두 개. 그리고 만약 네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이 이걸 볼 리가 없지. 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은 이 문제는 네가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 4번은 풀게 돼. 일반물리, 양자역학원, 양자역학2, 그리고 고체물리학 시간.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겠죠. 슈레딩거 방정식 세운 다음에 이거 집어넣어. 근데 7급 보시는 분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푸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남겨주자고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거 유도하는 거. 이거 유도하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파장의 정수배만큼 이 길이 안에 파동이 들어가지. 근데 이걸 물질파랑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물 안에서 실제로 어떠한 에너지가 생기냐? 보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반파장 들어가 있을 때 first excited state,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뜬 상태지. 여기서는 한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한파장 들어가고, 반파장 들어가고, 그 다음은 한파장, 두파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너지 그래프, 1옹스트롬하고 1옹스트롬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100옹스트롬 정도, 그러니까 1000나노미터까지는 대충 양자 속박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랑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항상 나와. 그러니까 이 7급 보시는 분들 헷갈리면 안 돼.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은 우리가 11강인가 13강인가 거기서도 했었고 이 전 시간에도 했었지. 그래서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었지. 근데 방금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고 포텐셜 우물의 넓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됐었지. 차이가 있어.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사적으로 보면은 고전역학과 현대 양자역학 사이에 그 시절에 그 양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종의 설명자야. 그리고 수소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드브로이 물질파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원자핵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이 물질파, 전자가 물질파 궤도를 따라 돌게 되면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양자수가 3개지? 그러니까 파장이 하나, 둘, 셋 들어가 있는 겁니다. 4개면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들어가 있지? 여기서 파장이 2개면 어떻게 돼? 양자수가 2면은 땅콩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한 파장, 두 파장 이렇게. 그리고 양자수가 1개일 때는 그냥 원 모양을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좁은 영역에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입자가 양자 속박 효과에 의해서 양자화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야. 드브로이 물질파랑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로서 고유값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아이겐밸류인데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고유값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고유값까지 7급 보시는 분들이나 9급 보시는 분들 알 필요가 없고요. 만약 네가 수리물리학을 배웠거나 아니면 수학과 학생이라면 고유값 방정식 많이 풀었을 거야. 그거를 가지고 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한 포텐셜 우물 안에 들어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속박된 전자 혹은 포획된 전자, 포텐셜 우물에 갇힌 전자, 뭐 이렇게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획된 전자라는 건 어떠한 양자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니까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뭐 정의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파동함수의 제곱이 뭐야? 파동함수의 제곱이 바로 코펜하겐의 해석에 따라서 그 위치에 이 작은 영역에 이 dx 영역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적분해주면은 그 영역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사인파랬지. 그럼 이걸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제곱해주면 a제곱 사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분해준다고 해가지고요. 이 파동함수를 제곱해준다고 반드시 1이 나오진 않아. 1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규격화 상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주면은 이 파동함수가 1로 파동함수 제곱 적분 결과가 1로 나오게 돼요.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콘스탄트, 규격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강사님 저 7급 시험 보는데 이거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 용어는 알아야 돼. 규격화 상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 자, 규격화 상수가 뭐다? 파동함수의 제곱을 적분했을 때 1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1 이상이 되는 경우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상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리학 전공하는 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규격화 상수 또는 이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더해져 있을 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특정 상태가 앙상블로부터 관측될 확률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너는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포획된 전자, 무한 포텐셜 우물에 속박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의 제곱, 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됐어? 포텐셜 우물에서 이 파동함수가 이렇게 반파장 들어가 있지. 제곱해주니까 위로 그려야겠다. 제곱해주니까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분포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지.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큰 거야? 가운데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 전자의 파동함수가 한 파장 들어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쪽도 위로 올라오고 여기도 위로 올라가서 이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양자수가 올라갔을 때는 발견될 확률이 거의 균일해지겠지? 거의 균일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속박된 전자는 양자수 제곱의 에너지가 비례하고 포텐셜 우물의 넓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급 보시는 분들은요, 무한 포텐셜 우물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물리학 전공하는 너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 그 연력학 제3법칙, 내가 일반 물리 시간에는 연력학 2법칙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연력학 3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의 온도가 0에 가까워지면 0켈빈에 가까워지면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일종의 상수로 수렴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랑 이 양자 속박 효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통계물리 시간에 배우거나 아니면 고급 양자역학 혹은 기초 고체 물리학 시간에 배우시기 바래요. 이거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양자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퀀텀 트랜지션 또는 퀀텀 점프라고 부르는 건데 요즘은 인문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자, 전자는 특정 구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 혹은 흡수함으로써 상태와 상태 사이를 전이한다. 강사님 이거 보어 모델에서 하지 않았나요? 우리 수소 원자 모델에서 했었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모델에서 이거 했었잖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가 4번으로 올라갔어. 4번으로 올라간 다음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3번을 거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1번을 거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수소 원자랑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자전이야. 이게 가운데 값은 허용해 안 해? 안 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Y축이 에너지 스케일인 것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Y축이 공간, 그러니까 미터 스케일을 갖는 실험을 물리학자들이 비교적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그리고 플러린, 그러니까 C60, 이 버키볼이라고 부르지, 화학하는 친구들이 버키볼, 그리고 최근에는 특정 크기 이상의 그 유기물 분자에서도 이 퀀텀 트랜지션을
퀀텀 트랜스포트를 성공시켰다는 그 논문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일종의 텔레포트야.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던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다? 입자의 에너지가 특정 구간을 건너뛰고 특정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한 포텐셜 우물인데, 유한 포텐셜 우물은 무한 포텐셜 우물과 다르게 여기 이쪽이 이 V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씩 삐져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자가 이 우물 밖에서 관측될 확률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넘는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게 되면은 아예 이 우물을 탈출해서 도망가 버려. 탈출 에너지 일종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자, 유한 포텐셜 우물은 전 7급 시험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7급 보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반 물리 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7급 보시는 분들도 배워두면 교양 차원에서 유리하겠지. 그래서 무한 포텐셜 우물과 다르게 유한 포텐셜 우물에서는 전자의 파동함수가 우물 밖으로 나갈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우물 밖에서 발견될 확률이 존재한다. 자, 이 얘기 때문에요. 막 유튜브에서 어그로 끄는 과학 영상들 보면은 여러분이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지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비유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양자역학의 비유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네가 화성에서 눈을 뜰 확률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유한 포텐셜 우물에서 파동함수가 포텐셜 우물 밖에서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고, 그 약간의 확률 때문에 뭐 화성에서 눈을 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 마치 뭐 무조건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그로 끄는 영상들이 꽤 있거든, 그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께서 걸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다시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에너지 순위 쭉 할 수 있는데, 특정 탈출 에너지가 되면은 더 이상 양자 속박 효과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띄엄띄엄 있는 양자 구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에너지 구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보어의 중고전 이론, 자, 보어 세미 클래시컬 시어리,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12강 복습인데 이거는 제가 굳이 여기서 강조드리지 않고요. 넘어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될 거는, 자, 보어의 중고전 이론에 따르면은 몇 가지 쭉 그 뉴턴 역학과 쿨롱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그 맥스웰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쭉 식을 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 둘, 이 두 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수소 원자 핵의 궤도를 도는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양자수에 비례한다.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지름은 이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고, 양자수가 1일 때의 반지름을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보어 반지름은 53 펨토미터. 펨토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어의 중고전 이론에 의하면은 수소 원자에 대한 보어 모델에서 수소의 원자 핵을 도는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양자수에 비례하고, 원자가 도는 궤도의 반지름은 n제곱에,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하며 n이 1일 때 반지름을 보어 반지름이라고 한다 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급 보시는 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보어의 중고전 이론은 제가 12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전이 과정을 매우 아름답게 기술해줍니다. 자, 이 다음부터 나온 슬라이드는요, 이거는 뭐 일반 물리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고 따라만 가시고, 7급 보시는 분들은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드베르 공식 유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포텐셜 우물 쭉 구현이 되고요. 그 수소 원자에서 전이하는 거, 요 리드베르 공식 기억나지? 이거 라이먼 발머 파션 계열 7급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일반 물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써보면은 3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고, 이거 오퍼레이터 연산이 돼. 그리고 구대칭성이 있으니까 XYZ 좌표계가 아니라 직조좌표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변수분리법, 변분법 아니야. 변수분리법을 이용해가지고 적절한 미분 방식을 풀어주면은 수소 원자로 계산할 수가 있어.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R제곱분의 Q1, Q2 넣고 계산하면은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풀면은 결과적으로 변분법을 이용해서 베리얼 프린시플을 이용해가지고 리튬 원자까지도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요. 물리학 전공생들이 무려 한 학기에 반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요. 일반 물리학 수준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걸 풀 수가 있다. 또 이런 걸 푸는 게 물리학자들의 기본 소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굳이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해만 외우셔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일반 물리 공부하고 있는 너, 그리고 임용고시 봐야 되는 너, 그리고 대학원 가고 싶은 너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 라이먼 발만 파스링 계열 이렇게 쭉 나와. 스펙트럼 쭉 나오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어지간한 모든 것들은 모두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시간에 배웠더니 주양자수,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 모두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비탈 마그네틱 퀀텀 넘버랑 오비탈 퀀텀 넘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화학 시간에 외웠지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블라블라블라 써놨는데 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PG 오비탈 이런 것들 또 구형 오비탈 이런 오비탈 개형들이 있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로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그 전자 배치를 알 수가 있다 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를 여러 가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요.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이크로넌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자 내 전자들은 같은 양자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전자의 첫 번째 헬륨의 첫 번째 궤도에 스핀업 상태의 전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스핀업이 못 와. 무조건 스핀 다운이 와야 돼. 이런 걸 의미해요. 왜냐면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입자는 페르미온 아니면 보존인데 페르미온은 같은 상태끼리 같은 상태로 서로 존재할 수가 없어. 궤도가 다르거나 스핀이 다르거나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스핀이 다른 경우는 가능해요. 아니면은 아예 전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든지. 그건 이거 에너지가 높아서 이건 자연계에서 별로 선호되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랑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건 제가 고체물리 강의하는 그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 가지 이 주기율표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궤도가 차오르는 것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고 실리콘 어떻게 차고 걔는 이거 14족 원소들이지 이렇게까지 슈레딩거 방정식과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양자역학 공부해봤어요. 어떤가요? 재밌나요? 저는 이 양자역학을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하면서요 대학교 1학년 때 상당히 많은 꿈을 꿨습니다. 내가 박사과정을 가고 박사를 졸업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하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이게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과학 같은 게 이 물리학, 과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물리학도 교양 수준으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퀀텀 피직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양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조금 더 기원하면서 40강 현대물리학 3강 마치고 또한 일반 물리학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보시는 시험에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퇴한 수능강사 사료강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